네, 안녕하세요. 남수생입니다. 자, 저번에 토양 8강 토양 침식에 이어서 이번에 9장 토양 오염에 대해서 한번 바로 봐보겠습니다. 토양이랑 식물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어요. 예, 토양이 없으면 식물은 죽고 식물이 없으면 토양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양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데, 이 토양이 어떻게 오염이 되고 토양 오염에는 무슨 원인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토양 오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 오염의 특성인데, 토양 오염은 굉장히 지속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토양이, 예를 들어 이렇게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 토양이, 이 밑에 있는 토양이 오염이 돼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오염원이 빨리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긴 힘들죠, 사실. 이게 인간이 뭐 미리 발견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굉장히 지속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이 나무가 생장하는 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 똑같은 피해를 줄 거예요. 그래서 만성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만성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피해를 주고, 이제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경제적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제적 피해라는 거는 일단 우리 나무 같은 거 이제 벌목해서 뭐 목재나 재질 만드는 데 쓰이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이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좋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자, 이 토양 오염원은 일단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점 오염원은 이제 어떤 딱 오염의 원산지라고 해야 되나요? 오염이 딱 원산지, 이렇게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고, 비점 오염원은 이렇게 딱 점으로 어떠한 한 곳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파트 현장 같은 데 가면은 비점 오염원 시설 있죠. 그게 이 비점 오염원을 한번 걸러내주는, 예, 그런 이제 아마 법적으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 현장에. 어쨌든 그런 시설이 있는데, 한번 점 오염원에 뭐가 있는지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자, 폐기물 매립지. 폐기물 매립지 이 자체가 그냥 오염의 근간이죠. 근간. 딱 그 점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가축 사육장, 산업지역, 건설지역, 운영 중인 광산, 송유관, 유류 및 유독물 저장시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자체가 이미 오염원이잖아요. 이 자체가 오염원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점 오염원이라고 보고, 자, 비점 오염원 한번 보겠습니다. 비점 오염원.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어떤 지역이라고, 어떤 지역, 어떤 시설, 이렇게 딱 특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농약 및 화학 비료의 장기간 연용.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폐광산의 광미나 폐석으로부터 유출되는 중금속.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산성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성비를 점 오염원이라고 본다면은 어디를 산성비 오염원이라고 찍어야 될 거예요? 산성비 자체를? 그러긴 힘들다는 거죠. 이 점 오염원은 약간 공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성비는 어디서든 언제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점 오염원인 거고, 방사성 물질 등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토양 측정망을 두 군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국망, 좀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망입니다. 뭐가 더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갈까요? 지역망이 세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볼게요. 둘의 차이를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전국망과 지역망인데, 전국망 같은 경우에는 목적, 전국의 토양 오염 개황을 파악하는 거고, 지역망은 지역 중심의 오염 진행 사항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지역망이 모여서 사실 전국망이 되는 거기도 한데, 둘이 따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자, 설치 지점, 토지 용도별 지역, 어떤 용도에 따라서 나눠서 이제 여기 설치를 하고요. 자, 지역망 같은 경우에는 토양 오염원별, 어떤 지역에 어떤 오염원이 있으면은 그 오염원에 설치를 하고, 어떤 또 오염원에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주관, 얘는 상시, 얘도 상시, 항상 상시. 그리고 측정 항목이 조금 달라집니다. 측정 항목이 달라지는데, 전국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금속, 전국망과 지역망이 중금속은 똑같아요.
총 6종. 하나씩 볼까요? 우리 카드뮴, 구리, AS 비소, HG, 수은, PB 납, 그리고 CR, 크롬. 크롬 유가가 투피를 많이 주죠. 크롬 유가. 크롬이 산화된 형태인 크롬 유가가 더 많이 피해를 주죠. 자, 지역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6개, 수은, 납, 크롬 유가 이렇게 피해를 줍니다. 대신 달라진 게 뭐냐면은 중금속 말고 일반 항목이에요. 일반 항목. 아까 지역망이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간다고 했었죠. 지역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망은 이 두 종이랑 pH밖에 없어요. 두 종은 시안이랑 페놀 그리고 pH 이렇게 일반 항목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지역망에서는 5종을 측정을 하고 pH까지 측정을 하는데 5종 보시면은 시안과 페놀은 똑같이 있어요. 이 전국망과 같이. 하지만 추가되는 거 유기인, PCB, 유류라는 놈이 3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총 5가지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토양 오염원의 종류입니다. 토양 오염원의 종류인데 첫 번째 질소예요. 우린 질소가 굉장히 이론 작용을 하는 거, 실물에서 꼭 필요한 작용을 하는 것만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하지만 이 질소도 오염원이 될 수가 있다. 일단 보겠습니다. 질소 중 질산태 질소의 경우 물에 의해 쉽게 용탈되어 지하수 및 지표수가 오염된다고 합니다. 자, 질산태 질소가 지하수 및 지표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데 요거까지는 사실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하지만 왜 얘가 용탈이 쉽게 될까요? 이거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자, 질산태 질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온을 가지고 있죠.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토양에 있는 점토 광물 표면에 뭐 있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는 자석끼리도, 우리 쉽게 생각하면 자석끼리도 붙이면 어떻게 돼요? 튕겨 나가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1로 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대신 붙는 건 플러스는 1로 붙잖아요. 그쵸? 어쨌든 이 마이너스가 이 광물에 붙지 못해서 물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씻겨 내려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소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영양 생장만을 주로 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줄고 병충해에 약하게 된다. 우리 보통 질소를 뭐에 많이 쓰냐면은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빨리 크게 하기 위해서 이 질소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수확량이 준대요. 그리고 병충해에 약하게 된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질소비를 준다는 것은 이렇게 막 기존에 이 나무가 있다면은 이 나무 그대로의 형태에서 쑥쑥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나무가 뭐 직경도 커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물질 대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성장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건강하게 크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키만 쭉쭉쭉 크는 느낌. 키만 쭉쭉쭉 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키가 커서 나중에 뭐 햇빛을 잘 받아서 광합성이 잘 돼가지고 잘 클 수도 있지만, 이제 솔직히 나무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질소제 비료 자체는 굉장히 식물에 무리가 된다. 식물에 무리가 되고 식물이 자람에 있어서 병충해나 이런 데 취약해질 수 있으니 관리를 꾸준히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식물이 기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막 억지로 끌어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몸이 약해지고 수세에 약해지겠죠. 자, 세 번째, 또한 질산염 농도가 높은 물을 음용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아에게 발생하는 메세모글로빈 혈증, 메세보글로빈 혈증, 즉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뭐 인간에겐 이렇고요. 가축의 경우에는 곱창증이라는 병과 비타민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질산염 농도가 높은 물을 음용하게 되면 그렇다고 하죠. 자, 다음 P 뭐예요? 인이죠. 인 같은 경우 토양에 강하게 흡착 고정되기 때문에 토양에 잔류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산성토에서는 이 Fe, 철과 알루미늄에 붙고, 알칼리성에서는 칼슘에 붙고, 이렇게 두 가지에 강하게 흡착 고정된다고 했죠. 이는 심지어 중금속이랑도 반응이 쉽게 일어납니다.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토양에 잔류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가정하수 중의 질산염, 인산염의 유입으로 수계에서 부영양화가 일어난다.
N과 P 중, 그러니까 질소와 인 중 E는 부영양화의 제한인자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 질산과 인산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부영양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부영양화가 뭐예요? 영양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너무 많이 막 자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국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미생물도 뭐 잡아먹히고, 그리고 영양분도 어느 정도껏 있어야지, 영양분만 너무 넘치게 되면은, 다른 이제 환경들이 완전히 이제 폐쇄가 되고, 낙후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N과 P 중에, 그리고 이 인 같은 경우에는 부영양화의 제한인자로 작용합니다. 인이 많으면 많고, 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부영양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제 알고 계시고, 넘어갈게요. 자, 토양 중 중금속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요. 중금속 특성. 중금속이라고 하면 우리 뭐 철도 있을 거고, 뭐 망간, 몰리브덴, 구리, 뭐 아연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애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보겠습니다. 첫 번째 pH입니다. pH. pH가 낮거나 높음에 따라서 중금속의 특성에 영향을 줍니다. 자, 첫 번째, 중금속의 용해도는 토양의 pH가 낮을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정말 대표적인 이제 특성인데, pH가 낮을수록 중금속의 용해도는 높아집니다. 이렇게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중금속 용해가 높아지는데, 자, 딱 한 예만 이 법칙에 따르지 않아요. 누구냐면 이 몰리브덴입니다. 몰리브덴은 토양 반응이 산성 조건이면 용해도가 감소됩니다. 몰리브덴 제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든 중금속은 pH가 낮을 때 용해도가 높아지지만 몰리브덴은 pH가 낮아지면, 즉 산성이면은 오히려 용해도가 감소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아산화셀레늄은 배수가 불량한 산성의 조건에서 주로 존재하며 산화셀레늄보다 독성 유효도가 낮다라고 그냥 알고 계세요. 야, 다음은 EH입니다. EH. 중금속 중 산화 환원 조건에 따라 용해도가 달라져 독성도 달라진다고 보면 되는데, 자, 이거는 바로 1번부터 봐볼게요. 자, 철과 망간 등은 산화 조건에서 불용화되고, 나머지 구리, 아연, 카드뮴, 크롬 등은 환원 조건에서 불용화된다. 자, 이건 또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중금속이, 이건 대부분이라고 할게요. 대부분의 중금속이 산화 조건에서 이제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대부분 중금속이 산화 조건에서 용해도가 높아지는데, 자, 환원 조건에서 용해도가 높아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철과 망간입니다.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말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용해도가 높아진다고 한 거고, 얘는 불용화된다고 한 거기 때문에, 자, 철과 망간들은 산화 조건에선 불용화니까 환원 조건에서는 어떻게 돼요? 용해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구리, 아연, 카드뮴, 크롬 등은 환원 조건에서는 불용화되지만 산화 조건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용해도가 높아진다. 오케이. 여기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잘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은 이 환원 조건. 환원 조건에서 용해도 높아지는 거는 철과 망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크롬 6가는 크롬 3가보다 독성이 훨씬 강하다. 이건 좀 특이한 애들인데, 이 크롬이랑 밑에 볼 비소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애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크롬 3가. 크롬 3가가 환원 상태인 애죠. 크롬 6가보다는. 그러니까 크롬은 산화 상태일 때 독성이 더 강하다. 대부분의 중금속과 이제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애죠. 하지만 또 다른 애가 있습니다. 바로 비소예요. 비소. 비소는 이 산화 상태의 비소, AS5가보다 비소 3가가 높은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AS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요 세 가지가 환원 조건에서 높은 독성을 나타내고 용해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해도가 높다는 거랑 높은 독성을 나타낸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녀석들은 다 중금속이기 때문에 중금속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식물에 피해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독성을 나타내는 거는 즉 용해도가 높다는 뜻이랑 같다 보시면 되시고,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한 표가 요겁니다. 중금속의 상태 변화인데 통영의 pH에 따라서 알칼리성, 즉 pH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되는 애들, 대부분의 중금속들. 자, 하지만 딱 한 명 예외가 있다고 했죠. 알칼리성에서 용해도가 높아지고 산성에서 용해도 감소되는 예 몰리브덴 하나 있다고 했었고, 요 얘기고요. 토양의 EH, 이제 산화 환원 상태, 환원 상태에서 난용성으로 독성 저하. 그러니까 환원 상태에서 독성이 저하되는 애들, 대부분의 중금속이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화 상태에서 독성이 저하되는 애가 있는데, 비소 있었죠. 비소랑 또 뭐 있었습니까? 철, 망간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3개 가져가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중금속의 상태 변화까지. 오늘 자, 오늘 여기까지는 하시죠. 여기까지만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금속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특이한 애들만 가져와 봤어요. 비소, 카드뮴, 구리. 중금속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자, 비소는 알루미늄, 철, 칼슘과 난용성 화합물을 생성하여 고정된다. 고정된다는 것은 이 비소가 중금속이면은 용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해를 많이 주는데, 얘네가 얘랑 고정되기 때문에 해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얘네랑 같이 있게 되면은. 자, 두 번째, 피와 경합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피를 시용하면 토양 중에 AS 이동성이 증대된, 우리 이게 자석과 비슷한 의미예요. 이렇게 자석과 비슷한 의미인데,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둘이 밀어내겠죠. 이거를 이 마이너스만 바꾸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이걸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지금 AS 비소랑 P가 둘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안 가지고 있죠. 비소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전화적으로는 다르지만 서로 경합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P가 있으면 AS가 P 있는데 안 가려고 하고, AS 있으면은, 그러니까 비소 있으면 인이 거기로 안 가려고 하고, 서로 이런 관계에 있다. 그렇고요. 자, 다음. 옥과 비소로 산화시켜 독성을 저감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AS, 그러니까 비소 3가랑 비소 5가 중에 뭐가 더 독성이 높다고 했습니까? 이 환원 상태인 3가가 더 높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산화를 시켜가지고 독성을 저감시킨다는 겁니다. 비소 같은 경우에는. 자, 환원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준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카드뮴입니다. CD로 표현이 되는데, 카드뮴의 식물 흡수는 아연의 첨가로 흡수 농도가 증가한다. 아까 이 비소가 인과 경합적으로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아연과 어떻게 보면 상승 효과가 있다. 카드뮴이 늘어나면 아연도 이제 농도가 증가하고, 아연 농도가 증가하면은 카드뮴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 산화 상태에서 치환성 양이온으로 존재하고 환원 상태에서 용해도가 낮아 안전한 상태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비소, 철, 망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얘들은 산화 상태에서 용해도가 높고 독성을 많이 나타내고, 환원 상태에서는 용해도가 낮다. 안정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드뮴 같은, 제가 카드뮴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머리에 카드뮴이 들어갔었어요. 진짜로. 카드뮴 농도가 높았어가지고 머리에 초등학교 때 머리에 주사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때 그래서 머리에 주사를 맞아서 굉장히 아팠고 기억이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자, 그럼 카드뮴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석회를 시용해야 되겠죠. 왜?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 대부분의 중금속이 산성에서 또 용해도가 높아진다고 했었어요. 산성, 그리고 산화, 산산, 더블산일 때 이제 높아진다고 했는데, 석회를 시용하면은 산성을 줄여줄 수 있는 거고. 자, 인산 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산 시용하면 인산이랑 결합을 해버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하고도 이제 결합이 돼요. 그래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어쨌든 인산을 시용하는 경우도 있고, 담수로 인한 환원을 촉진한다. 환원 촉진하면 용해도가 낮아진다고 했었죠. 여러 방법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 비소나 카드뮴의 특징만 알고 계시면은 이 대책은 이렇게 외워서 가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 왜냐면은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그쵸? 시험에서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구리 같은 경우에 봅시다. 구리의 함량이 과다하면 미량요소 한계를 넘어 동식물의 독성이 나타남.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필수 원소였어요. 필수 미량 요소. 그쵸? 필수 미량 요소인데, 어찌됐건 간에 필수이면서도 한계를 넘게 있다. 필수 미량 요소의 한계를 넘게 있으면은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석회 시용해서 이 pH 낮춰주고요. 자, 유기물 시용해서 환원을 촉진한다고 하는데, 환원 촉진하는 거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환원 촉진하게 되면 용해도 낮아진다고 했죠. 중금속이면. 하지만 유기물 시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구리랑 망간인가요? 구리랑 망간이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전에 거 한번 볼게요.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죠. 망간 맞네요. 구리랑 망간. 죄송합니다. 자, 구리랑 망간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과 굉장히 친합니다. 결합력이 강해요.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구리가 많다 싶으면 유기물 넣어주면 유기물이랑 이 결합을 해버려가지고 이 구리로서의 성격을 이뤄내고 독성을 나타내지 않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클레이트 결합에 의한 구리 고정.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인이 이 클레이트 결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킬레이트 결합 자체가 안정적이고 잘 풀리지 않는 결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정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정시키는 결합은 이 킬레이트 결합이다. 여기 또 나오네요. 흡착. 유기물은 금속과 킬레이트를 형성하도록 배위자 또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양 성분의 유기물 부분은 중금속 양이온의 강한 친화성을 나타낸다. 유기물은 플러스 성질일까요? 마이너스 성질일까요? 유기물은 마이너스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과 이 중금속 양이온, 이 플러스를 띠는 중금속 사이에 강한 친화성을 나타내는, 서로 붙게 되는 거죠. 붙는데 이 킬레이트를 형성하게 돼요. 킬레이트 결합에 의해서. 킬레이트 결합은 강하고 안전한 결합, 이렇게 말고 계시고, 이런 결합을 통해서 유기물과 중금속 사이에 강한 친화력을 나타내고 서로 고정을 시키고 서로 붙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침전. 수용액으로부터 고상 표면으로 용질이 이동하고, 고생 아닙니다. 고상. 질로 나오고 새로운 물질로 축적되는 것. 용해의 방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쌓이는 거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시간 중금속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부터 해서 토양의 생물학적 처리 기술 이렇게 쭉 있죠. 이런 부분들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아마 마칠 것 같습니다. 토양학은 아마 다음 영상이 마지막 영상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